역적 이대감을 잡아라. 함성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연화는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켰다. 창문 밖으로 붉은 빛이 보였다. 불이었다. 아버님. 연화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다. 어디선가 비명이 들렸다. 하인들의 비명. 칼에 맞아 쓰러지는 소리. 아가씨. 무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10년을 함께한 호위무사.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남자. 무치, 아버님은 어디 계시느냐? 연화가 무치의 팔을 붙잡았다. 무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감마님께서는 서재에서 자결하셨습니다. 뭐라고? 연화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무치가 그녀를 붙잡았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안 돼, 난 아버님 곁에. 아가씨. 무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그는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복도를 달렸다. 곳곳에서 관군들이 저택을 수색하고 있었다. 비명과 함성 그리고 칼이 살을 가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저기다. 저기 사람이 있다. 누군가 소리쳤다. 화살이 날아왔다. 무치는 연화를 끌어안으며 몸을 굴렸다. 화살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무치. 괜찮습니다. 뛰십시오. 둘은 뒷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달렸다. 저택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뒤에서 들리는 비명과 함성도 작아졌다. 연화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죽었다. 영모. 자결. 이게 무슨 일인가? 한참을 달려 숲속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홀레복 치마가 찢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피가 났다. 무치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순간이었다. 탁! 무치의 손바닥이 연화의 뺨을 세게 때렸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충격에 연화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귀가 웅웅 울렸고 입안에서 쇠맛이 났다. 뺨이 화끈거렸다. 무치?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치를 올려다보았다. 방금까지 자신을 구해준 남자. 10년을 함께한 남자. 그 남자가 자신을 때렸다. 무치의 얼굴은 차가웠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돌처럼 굳은 얼굴. 연화가 알던 무치의 얼굴이 아니었다. 일어나시오. 무치가 냉정하게 말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쓰다듬었다. 뜨거웠다. 눈물이 핑 돌았다. 무슨 짓이냐? 너 지금 뭐하는? 말했잖소. 일어나라고. 무치는 연화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켰다. 그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다. 연화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는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홀레복의 깃을 움켜쥐었다. 찢!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졌다. 연화의 하얀 어깨가 차가운 공기에 드러났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찢어진 옷을 움켜쥐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무치, 정신 차려. 정신은 멀쩡하오. 무치는 대답도 짧았다. 그는 옆에 쓰러져 있던 노비의 시체로 다가갔다.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된 저택의 하인이었다. 무치는 거침없이 시체의 옷을 벗겼다. 피와 흙으로 더럽혀진 누추한 삼배옷. 입으시오. 무치가 그 옷을 연화에게 던졌다. 옷이 연화의 얼굴에 떨어졌다. 시체의 냄새가 났다. 축축한 핏자국이 손에 묻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옷을 내던졌다. 싫어. 나는 이런 옷을. 무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입으라고 했소. 무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뺐다.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다. 스스로 입거나 아니면 내가 벗기고 입히거나. 선택하시오. 연화는 그의 눈빛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10년을 함께한 무치의 눈빛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 냉혹한 눈빛.
떨리는 손으로 연화는 그 더러운 삼배옷을 집어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이러는 거냐? 무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아가씨는 거짓말을 못하시니 제가 진짜 역적이 되어드려야지요. 그래야 당신의 눈빛에 살기가 서리고 그 살기가 당신을 살릴 테니까. 저를 증오하십시오. 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대감마님 덕에 밥 먹고 살았지만 이제 줄을 갈아탈 때가 됐소. 연화의 손이 멈췄다. 옷을 입다 말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치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당신을 팔아넘겨 내 살기를 찾을 것이요. 무치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역적의 딸이라. 꽤 값이 나갈 것 같소. 관군에게 넘기면 현상금을 받을 수 있겠지. 아니면 노예 상인에게 팔아도 되고. 연화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10년을 함께했던 내가 어찌 이럴 수가. 10년? 무치가 코웃음을 쳤다. 10년 동안 개처럼 살았소. 주인님, 아가씨 하며 고개 숙이고 노비 출신이라고 천대받으며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소? 너. 연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이것은 악몽이 틀림없었다. 곧 깨어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저택도 불타지 않았고 무치도 여전히 자신을 지키는 충직한 호위무사일 것이다. 하지만 무치는 냉혹하게 현실을 각인시켰다. 그는 품에서 밧줄을 꺼내 연화에게 다가왔다. 팔을 내밀으시오. 싫어. 연화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무치는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았다. 강한 힘으로 팔을 비틀어 등 뒤로 돌렸다. 아야, 나 줘. 움직이면 더 아플 것이오. 무치는 거칠게 밧줄로 연화의 손목을 묶기 시작했다. 연화가 발버둥치자 그는 더 세게 밧줄을 조였다. 밧줄이 살갗에 파고들었다. 아파. 무치, 제발. 연화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무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살기가 서렸다. 이 남자를 죽이고 싶었다. 당장 칼을 들어 목을 베고 싶었다. 무치는 그 눈빛을 보고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렇게 저를 미워하시오. 그래야 당신은 살고자 발버둥칠 테니. 그런데 연화는 무언가를 눈치챘다. 밧줄을 묶는 무치의 손끝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이상하다. 정말로 나를 배신한 것이라면 왜 손이 떨릴까? 하지만 그 의문을 품을 겨를도 없이 무치는 연화의 입에 헝겊을 밀어넣어 재갈을 물렸다. 소리 지르지 마시오. 들리는 게 싫으니까. 무치는 재갈을 단단히 묶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무치는 연화를 그렇게 묶어둔 채 근처에 숨겨둔 수레로 끌고 갔다. 달빛 아래 수레에는 뭔가 큰 것들이 덮개로 가려져 있었다. 무치가 덮개를 걷어냈다. 연화의 눈이 커졌다. 수레에는 역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부패한 살, 흐르는 진물, 구더기, 악취. 연화가 재갈을 문 채로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무치는 무표정하게 시체들을 하나씩 치우며 수레 바닥에 좁은 공간을 만들었다. 여기 누워 있으시오. 연화가 격렬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무치는 강제로 그녀를 들어올려 그 좁은 공간에 밀어넣었다. 차가운 시체의 살이 연화의 얼굴에 닿았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구더기들이 시체의 상처에서 꿈틀거렸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옷을 내던졌다. 무치는 다시 시체들을 연화 위에 쌓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점점 어두워졌다. 시체의 무게가 연화의 몸을 짓눌렀다. 마지막으로 무치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연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꼼짝 마시오. 숨소리라도 크게 내면 당신도 이 썩은 고깃덩이들과 똑같이 될 테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각했다. 쿵. 뚜껑이 닫혔다. 완전한 어둠이 내렸다. 연화는 숨을 죽였다. 코로만 숨을 쉬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썩은 살 냄새가 폐를 채웠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아야 했다. 재갈을 문 상태에서 토하면 질식할 것이다. 시체의 진물이 연화의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갑고 끈적했다. 뭔가 작은 것이 연화의 뺨 위를 기어갔다. 구더기였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후각과 촉각이 더욱 예민해질 뿐이었다. 이건 너무하잖아. 무치,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곧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울지 않을 거야. 굴복하지 않을 거야. 살아남아서 무치를 직접 죽이겠어. 내 손으로. 그녀의 눈빛에 살기가 서렸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덜컹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레는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다. 요동칠 때마다 시체들이 연화의 몸 위에서 흔들렸다. 구더기들이 연화의 얼굴로 떨어졌다. 진물이 입가로 흘러들어왔다. 연화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택의 정원, 매화꽃, 봄날의 햇살.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은 곧 무치에 대한 증오로 뒤덮였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1시진, 2시진. 어둠 속에서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갑자기 수레가 멈췄다. 검문이다. 위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관군이었다. 연화의 심장이 쿵 뛰었다. 관군이라면, 관군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고 알릴 수 있다면. 하지만 재갈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손도 묶여 있었다. 움직일 수도 없었다. 무엇을 실었느냐? 나으리, 역병으로 죽은 시체들입니다. 무치의 목소리. 하지만 평소의 그와는 전혀 달랐다. 비굴하고 떨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성박 구덩이에 묻으라는 명을 받았사옵니다. 부디 저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 썩은 냄새가 제 목숨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콜록콜록. 관군이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뚜껑을 열어라. 확인해 봐야겠다. 연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 발견된다. 관군에게 넘겨진다. 처형당한다. 아니 잠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무치에게 팔려가는 것보다는. 나으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역병이 옵습니다. 무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닥쳐라. 요즘 역적의 잔당들이 온갖 수레에 숨어 도망친다는 소문이 있다. 확인은 해야겠다. 철컥. 뚜껑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숨을 멈췄다. 빛이 들어왔다. 시체들 틈새로 하늘이 보였다. 이 지독한 냄새. 관군이 코를 막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창끝이 수레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창으로 한번 찔러보면 되겠군. 창끝이 시체 더미를 쿡쿡 찔렀다. 점점 깊이 들어왔다. 연화의 얼굴에서 불과 한 뼘 떨어진 곳까지 창끝이 들어왔다. 조금만 더 깊이 찌르면 연화의 얼굴에 닿을 것이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다. 그때였다. 으악! 무치의 비명이 들렸다. 이어서 뭔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 이놈이 뭐하는 짓이냐? 연화가 눈을 떴다. 수레 틈으로 보니 무치가 자신의 팔을 단검으로 그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의 팔에서 붉은 피가 뚝뚝 땅으로 떨어졌다. 나으리, 죄송합니다. 무치의 목소리가 더욱 비굴해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 더러운 피가 튀면 어쩌시려고요? 역병 시체를 다루는 놈의 피라오. 나으리께 옮으면 어쩌십니까? 관군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제 팔의 피로 액땜하시지요. 제발, 제발 창은 거두어 주십시오. 무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의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땅이 붉게 물들었다. 이놈 미쳤군. 역병에 걸렸나? 빨리 보내. 역병이 올물라. 뚜껑 닫아. 빨리. 관군들이 서둘러 뚜껑을 닫았다. 다시 어둠이 내렸다. 썩 꺼지지 못할까?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수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화는 수레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치가 자신의 팔을 그어 피를 흘린 것. 그렇게까지 해서 관군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무치 자신에게로 돌린 것. 왜? 연화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정말 나를 팔아넘길 생각이라면 왜 굳이 자신의 몸을 상해가며 관군을 속이는 거지? 그냥 여기서 나를 관군에게 넘기면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연화는 무치가 한 말을 떠올렸다. 관군에게 넘기면 현상금을 받을 수 있겠지. 아니면 노예 상인에게 팔아도 되고. 그렇다면 노예 상인에게 팔기 위해 관군을 피한 것일까? 하지만 왜 하필 시체 수레를 선택한 거지? 검문을 피하는 방법은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위험한 이 방법을? 연화는 계속 생각했다. 시체 냄새와 구더기를 참아가며 머릿속으로 무치의 행동을 분석했다. 그리고 방금 그 손, 떨리던 손, 밧줄을 묶을 때도 재갈을 물릴 때도 무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지금 막 본 것, 팔을 그을 때 잠깐, 아주 잠깐 망설이던 그 순간. 뭔가 이상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인지도 몰랐다. 무치가 여전히 자신의 편이기를, 이 모든 게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나를 때렸어. 욕했어. 이 지옥 같은 곳에 밀어넣었어. 그게 어떻게 날 지키는 거야? 연화는 혼란스러웠다. 무치를 미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해. 그의 다음 행동을 봐야 해. 수레는 계속 달렸다. 한참 후 수레가 외딴 곳에 멈췄다. 뚜껑이 열리고 무치가 시체들을 치웠다. 연화를 끌어내어 재갈을 풀어주었다. 케역. 연화는 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하지만 목구멍에는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남아있었다. 무치는 물병을 건넸다. 마시오. 연화는 물병을 빼앗듯이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입안의 역겨운 맛을 씻어내고 싶었다. 물을 너무 급하게 마셔서 기침이 났다. 천천히 마시오. 체할 것이오. 무치가 말했다. 연화는 그를 노려보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 무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연화에게 재갈을 물리려 했다. 잠깐! 연화가 소리쳤다. 아까 검문소에서 왜 내 팔을 그었느냐? 무치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연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내 무치는 다시 움직이며 대답했다. 나를 팔려면 온전해야 값이 나가니까. 거짓말.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온전하게 하려면 나를 다치지 않게 하면 돼. 내 팔을 그을 필요는 없어. 너는 관군의 시선을 나한테서 돌리려고 한 거야. 무치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깐, 아주 잠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가워졌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오. 내 손은 떨려. 연화가 말을 이었다. 나를 묶을 때도 재갈을 물릴 때도. 내가 정말 냉혹한 배신자라면 손이 떨릴 리 없어. 무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가씨는 역시 거짓말을 못하시는군요. 무치가 말했다. 남의 거짓말도 잘 못 믿으시고. 그는 일어서서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가씨.
무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너무 정직해요. 관군에게 잡히면 고문을 당해도 거짓을 말하지 못할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무치는 밧줄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오. 손을 내밀으시오. 무치, 제발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닥치시오. 무치가 소리쳤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분노? 아니, 그것보다는 고통?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오. 무치는 연화의 손을 다시 묶었다. 이번에는 조금 덜 세게. 연화는 그것도 눈치챘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무치가 작게 말했다. 그때까지만 참으시오. 연화는 무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 나를 정말로 배신한 게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재갈이 다시 입에 물려졌다. 연화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무치를 바라볼 뿐이었다. 무치는 그 시선을 피하며 연화를 다시 수레로 데려갔다. 다시 들어가시오. 연화는 순순히 수레에 들어갔다. 시체들 사이 그 좁은 공간에 뚜껑이 닫히기 전 연화는 마지막으로 무치를 보았다. 그는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다. 역시 뭔가 있어. 뚜껑이 닫혔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연화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생각했다. 관찰했다. 무치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분석했다. 알아낼 거야.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수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수레는 두 번째 검문소를 지났다. 이번에도 무치는 같은 방법을 썼다. 관군이 창으로 시체를 찌르려 하자 그는 자신의 다른 쪽 팔을 그어 피를 흘렸다. 연화는 수레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다. 무치가 그은 상처의 위치. 그것은 정확히 치명적이지 않은 곳이었다. 피는 많이 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곳. 우연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정확히 알고 그은 거야. 그리고 피를 흘린 후 무치는 관군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지혈제를 바르는 것도 보았다. 품속에 미리 준비해둔 약. 계획된 거였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던 거야. 연화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만약 정말 나를 팔아넘기려는 거라면 저렇게까지 자신의 몸을 아낄 필요가 없어. 저건 나를 살리기 위한 거야. 세 번째 검문소는 더 삼엄했다. 정예 관군들이 모든 수레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이 수레도 열어봐라. 나으리, 역병 시체입니다. 위험합니다. 알아서 조심하겠다. 열어. 뚜껑이 열렸다. 관군 대장이 코를 막으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시체들을 훑었다. 저 가장 부푼 시체, 배를 갈라봐라. 연화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가장 부푼 시체. 그게 바로 자신이 숨은 자리 바로 위였다. 대장님, 배를 가르면 고름이 튀어서. 됐어, 내가 하겠다. 관군 대장이 칼을 빼들었다. 연화는 숨을 멈췄다. 이제 정말 끝이다. 바로 그 순간 쿠당탕. 무치가 갑자기 물통을 엎지르며 비틀거렸다. 나으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콜록. 이놈이 역병에 걸린 게 아닌가. 관군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무치는 코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콜록. 개혁. 피가 입에서도 흘러나왔다. 무치는 바닥에 쓰러졌다. 저놈 코피를 흘린다. 역병이다. 입에서도 피가. 빨리 보내. 빨리. 우리도 옵는다. 관군들이 혼비백산하여 수레를 밀어냈다.
뚜껑을 황급히 닫고 수레를 검문소 밖으로 내쫓았다. 수레가 검문소를 빠져나가자 무치는 조용히 일어났다. 코피를 닦았다. 입에 피도 닦았다. 연화는 틈새로 그를 보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초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피를 내는 약초. 전부 연기였어. 연화는 확신했다. 무치는 자신을 지키고 있다. 관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잔인한 방법을,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지? 그날 밤 무치는 외딴 폐가에서 수레를 멈췄다. 연화를 꺼내주고 재갈을 풀었다. 연화는 한참을 기침하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먹으시오. 무치가 마른 떡을 건넸다. 연화는 받아들었다. 배가 고팠다. 물도. 무치가 물병을 건넸다. 연화는 떡을 먹으며 무치를 관찰했다. 그는 폐가 구석에 앉아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팔의 상처, 어깨의 화살 자국. 그는 조용히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아프지 않으냐? 연화가 물었다. 무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이러는 거냐, 무치.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다. 혼란과 걱정이었다. 정말로 나를 팔아넘기려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무치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냥 관군에게 넘기면 되잖아. 현상금도 더 클 텐데. 왜 시체 수레를 선택했어? 왜 그렇게까지 검문을 피하려고 했어? 왜 자신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닥치시오. 무치가 차갑게 말했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오. 당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 겁니다. 관군에게 넘기면 즉시 처형되지만 노예로 팔면 값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손은 떨려. 나를 묶을 때도, 재갈을 물릴 때도. 그리고 지금도. 연화는 무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냉혹한 배신자라면 손이 떨릴 리 없어. 그리고 아까 검문소에서 내가 일부러 코피를 냈다는 것도 봤어. 약초로. 무치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가씨는 역시. 무치가 작게 중얼거렸다. 너무 똑똑하시군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무치가 말했다. 아가씨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진실을 너무 잘 보십니다. 그래서 무치는 밧줄을 들었다. 그래서 아가씨가 진실을 알면 안 됩니다. 왜? 연화가 물었다. 왜 진실을 알면 안 돼? 무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연화의 손을 묶었다. 이번에는 훨씬 부드럽게. 아프면 말하시오. 무치가 작게 말했다. 조금 느슨하게 할 테니. 연화는 무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다. 무치. 내일이면 안전한 곳에 도착합니다. 무치가 말을 끊었다. 그때까지만 참으시오.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연화는 깨달았다. 무치는 자신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다.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그냥 나한테 진실을 말하고 함께 도망치면 되잖아. 하지만 연화는 곧 답을 찾았다. 내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연화는 자신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했다. 관군에게 잡히면, 고문을 당하면 결국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무치는 자신에게 진실을 숨긴 것이다. 자신이 모르면 말할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무치는 더 나아갔다. 연화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었다. 왜? 재갈이 다시 입에 물려졌다. 연화는 저항하지 않았다. 왜 나를 미워하게 만들려는 거지? 무치는 연화를 다시 수레로 데려갔다. 시체들 사이 그 좁은 공간에. 뚜껑이 닫히기 전 연화는 무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이 있었다. 알 것 같아. 연화는 생각했다. 무치는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살고 싶게 만드는 거야.
내가 무치를 증오하면, 복수하고 싶어 하면, 그러면 살아남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보. 바보 무치. 뚜껑이 닫혔다. 어둠 속에서 연화는 조용히 울었다. 수레가 다시 달리는 동안 연화는 과거를 떠올렸다. 10년 전 봄. 마이너스. 이대감 저택의 정원에는 매화가 만발했다. 10살 연화는 나비를 쫓아 정원을 뛰어다니다가 연못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젊은 무사를 발견했다. 무치야. 20살의 무치. 그는 3년 전 이대감에게 구출되어 이 저택의 호위무사가 된 과묵한 청년이었다. 무치의 과거는 비참했다. 노비로 태어나 주인에게 학대받으며 자랐다. 17살 때 그는 도망쳤다. 하지만 붙잡혀 죽을 뻔했다. 그때 이대감이 지나가다 그를 구했다. 이대감은 무치를 사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저택의 호위무사로 받아들였다. 무치는 평생 그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했다. 뭐해? 왜 혼자 여기 서 있어? 연화가 무치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무치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분했다. 연못의 잉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잉어? 잉어가 뭐가 재밌다고?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문득 자신의 머리에 묶인 붉은 댕기를 풀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어머니가 생전에 만들어주신 귀한 댕기였다. 어머니는 연화가 8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 댕기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거 줄게. 아가씨, 이것은 너무 귀한 물건입니다. 무치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는 댕기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괜찮아. 대신 연화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무치의 손에 댕기를 쥐어주었다. 나중에 내가 위험해지면 꼭 지켜줘야 해. 이거 받았으니까 약속한 거야. 알았지? 무치는 작은 댕기를 내려다보았다. 햇살에 비친 붉은 비단이 그의 손바닥에서 빛났다. 아가씨, 왜 저에게 이런 귀한 것을?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거야. 연화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런데 무치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무치한테 줄게. 대신 나를 꼭 지켜줘야 해. 무치는 한참을 댕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품속 깊이 넣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가씨, 제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에이, 목숨까지는 아니고 그냥 위험하면 도와주면 돼. 연화가 웃으며 말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무치는 항상 그 댕기를 품에 지니고 다녔다. 마이너스. 10년이 지났다. 연화는 20살이 되었다. 혼처도 정해졌다. 명문가의 장남과 혼인이 예정되어 있었다. 무치는 30이 되었다. 여전히 과묵했지만 이제는 저택에서 가장 신뢰받는 호위무사가 되어 있었다. 이대감은 무치를 아들처럼 아꼈다. 무치도 이대감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리고 연화. 무치는 연화를 10살 때부터 지켜봐왔다. 어린아이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는 모습을. 하지만 무치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 그는 노비 출신이었다. 연화는 대감의 딸이었다.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무치에게 연화는 지켜야 할 대상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적어도 무치는 그렇게 믿으려 했다. 마이너스. 그리고 영모의 밤이 왔다. 무치는 불타는 저택에서 연화를 구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가씨를 살려야 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무치는 알고 있었다. 연화의 성격을. 그녀는 거짓말을 못했다. 진실을 숨기지 못했다. 만약 무치가 아가씨, 함께 도망칩시다라고 했다면 연화는 따라왔을 것이다. 하지만 관군에게 잡히면, 고문을 당하면 모든 것을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연화는 너무 선했다. 무치가 위험에 처하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무치를 구하려 했을 것이다. 그래서 무치는 결심했다. 아가씨가 저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아가씨는 살기 위해 발버둥칠 것이다. 저를 죽이고 싶어 하면서 살아남으려 할 것이다.
무치는 연화를 때렸다. 욕했다. 시체 속에 밀어넣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연화를 살리려 했다. 마이너스. 어둠 속에서 연화는 울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무치의 떨리는 손, 슬픈 눈빛, 모든 행동. 무치, 바보 무치. 연화는 10년 전 약속을 떠올렸다. 나중에 내가 위험해지면 꼭 지켜줘야 해. 무치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다음 날 해질녘, 수레는 산길을 달렸다. 무치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긴장한 얼굴이었다. 연화는 수레 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무치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다고.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무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한 시즌쯤 지나자 연화도 들을 수 있었다. 말발굽 소리. 여럿이었다. 추격자. 과연 곧 관군들이 나타났다. 수십 명. 정의 부대였다. 수상한 자다. 멈춰라. 관군들이 소리쳤다. 그들은 삽시간에 수레를 포위했다. 무치는 수레를 멈추고 손을 들었다. 나으리들, 저는 그저 시체를 나르는. 입 닥쳐라. 말에서 내린 관군 대장이 무치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이 역적 이대감의 식소를 숨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내 놈의 얼굴도 저택 호위무사 무치와 일치한다. 들켰다. 연화는 수레 속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수레를 뒤져라. 시체를 전부 끄집어내. 관군들이 달려들었다. 이제 끝이었다. 그때였다. 철컥철컥. 무치가 뭔가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철벅철벅 액체가 쏟아지는 소리. 이 미친놈이 뭐하는 짓이냐? 연화가 수레 틈으로 보았다. 무치가 자신의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의 옷이 기름으로 흠뻑 젖었다. 무치, 뭐하는 거야?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무치가 소리쳤다. 그의 한 손에는 화려한 자수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있었다. 이 나라의 국군도 내 몸과 함께 제가 될 것이다. 저것이. 관군 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옥새다. 저것이 옥새다. 보자기 안에서 살짝 드러난 것은 옥으로 만들어진 인장처럼 보였다. 저놈이 옥새를 태우려는 것이냐? 막아라. 관군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무치는 횃불을 보자기 가까이 댔다. 오지마. 정말 태운다. 멈춰라. 옥새가 훼손되면 우리 모두 참수형이다. 관군들이 망설였다. 그 틈을 무치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발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탁!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수레의 빗장이 풀렸다. 관군들의 시선이 모두 무치와 횃불에 쏠려있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동시에 무치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빼 말의 엉덩이를 깊게 찔렀다. 끼익! 말이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수레는 요동치며 어둠 속 반대편 숲으로 질주했다. 연화는 수레 안에서 몸이 이리저리 튕겨나가며 비명을 삼켰다. 저 수레를 쫓아라. 한 관군이 소리쳤지만 무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무치는 기름 묻은 보자기에 불을 붙였다. 보자기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갖고 싶으면 지옥까지 따라와라. 무치는 불타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절벽 쪽으로 몸을 날렸다. 저놈을 잡아라. 옥새를 구해야 한다. 모든 관군이 무치를 향해 달려갔다. 타오르는 옥새를 구하기 위해. 아무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수레를 보지 않았다. 무치는 절벽 끝까지 달렸다. 그의 옷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 열기가 피부를 태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시간을 벌어야 해. 관군들이 따라붙었다. 칼이 날아왔다. 무치의 등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또 다른 칼이 날아왔다. 무치의 다리를 베었다. 그는 비틀거렸다. 놈을 잡아라. 관군들이 달려들었다. 창이 날아왔다. 무치의 어깨를 관통했다. 흑!
묻히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불타는 보자기는 놓지 않았다. 절벽 끝.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묻히는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진 수레를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연화가 무사히 도망쳤다는 것을. 그는 품속 깊이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10년 전 연화가 준 붉은 댕기. 그것은 이미 수레의 시체 속에 숨겨져 있었다. 옥새와 함께. 아가씨. 묻히는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부디 평안하시오. 옥새를 놓아라. 관군 대장이 소리쳤다. 묻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옥새? 묻히가 피를 흘리며 웃었다. 이미 늦었소. 그는 불타는 보자기를 절벽 아래로 던졌다. 안 돼. 관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절벽 끝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보자기는 이미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묻히는 그 혼란을 틈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다.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그는 관군들에게 달려들었다. 으아! 불타는 묻히가 관군들을 껴안았다. 그들의 옷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 으아! 혼란이 가중되었다. 관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불을 끄려 했다. 그 사이 묻히는 계속 싸웠다. 온몸이 타들어가면서도 그는 관군들을 공격했다. 조금만 더. 아가씨가 더 멀리 도망칠 수 있도록. 마침내 수십 개의 창이 묻히의 몸을 관통했다. 묻히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늘이 보였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가씨, 살아남으십시오. 그것이 묻히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는 그렇게 절벽 끝에서 불타는 채로 쓰러졌다. 말이 쓰러진 것은 한참 후였다. 연화는 수레에서 기어나왔다. 온몸이 시체의 진물과 피로 범벅이었다. 그녀는 구역질을 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방은 고요했다. 관군의 기척은 없었다. 안전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 묻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묻히가 마지막 순간 보여준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타는 보자기를 들고 자신을 위해 미끼가 되어준 모습. 바보야.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묻히는 살아있을까? 아니면.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연화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묻히가 마지막 순간 자신을 향해 던진 눈빛. 그 눈빛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수레로 다가갔다. 수많은 시체들 중 묻히의 눈빛이 향했던 곳. 가장 부패가 심한 시체. 배가 불룩하게 부푼 시체. 연화는 며칠 전 묻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가장 썩은 놈이 가장 귀한 법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제발.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꺼냈다. 그리고 시체의 배 봉합선을 조심스럽게 그었다. 꿰매진 실밥이 하나씩 풀렸다. 썩은 냄새가 확 올라왔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이 정도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실밥이 다 풀리고 시체의 배가 열렸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썩은 내장이 아니었다. 덜컹. 무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옥으로 만들어진 인장. 진짜 옥새. 이게. 연화의 손이 떨렸다. 묻히가 관군들에게 보여준 것은 가짜였다. 진짜 옥새는 처음부터 여기 가장 부패한 시체의 뱃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옥새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이것이 나라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보물. 이것 때문에 묻히는. 연화는 다시 시체의 배속을 뒤졌다. 옥새 밑에 무언가 더 있었다.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것. 손을 넣어 꺼냈다. 기름종이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에는 은자 몇 냥과 작은 보따리. 툭.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천을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붉은 댕기 하나. 연화의 숨이 멎었다. 그 댕기. 10년 전 10살의 자신이 무치에게 건넸던 바로 그 댕기. 연화는 댕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어머니가 놓았던 자수는 여전히 선명했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던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마이너스. 무치야, 이거 줄게. 나중에 내가 위험해지면 꼭 지켜줘야 해. 약속. 명심하겠습니다. 아가씨, 제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0년. 무치는 10년 동안 그 댕기를 품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 연화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켰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잔인했다. 연화를 때리고 욕하고 시체 속에 밀어넣고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했다. 왜냐하면 연화는 거짓말을 못했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면 무치와 함께 죽으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치는 스스로 악역이 되었다. 연화가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어 살아남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불타는 미끼가 되어 연화를 도망치게 했다. 무치. 연화는 댕기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토해내며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무치. 목이 메어 숨을 쉴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어간 남자. 끝까지 자신을 지킨 남자. 그를 배신자라 증오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나는 너를 미워했어. 죽이고 싶어 했어. 연화는 댕기를 움켜쥐고 오열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지키고 있었어. 목숨을 걸고. 한참을 울고 난 후 연화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살아남을게, 무치. 연화는 옥새를 집어들었다. 살아서 이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게. 내가 목숨 바쳐 지킨 이것으로 반드시. 그녀는 옥새와 댕기, 그리고 은자를 품에 넣고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어낼게.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무치. 내가 꿈꿨던 세상. 노비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낼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는 단단했다. 약속해.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해. 연화는 댕기를 한 번 더 꼭 쥐고 걷기 시작했다. 어둠 속으로. 앞으로. 무치가 목숨 바쳐 열어준 그 길을 따라. 5년이 흘렀다. 그 5년은 연화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처음 1년. 연화는 숨어서 살았다. 옥새를 들고 반정 세력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믿지 않았다. 이것이 진짜 옥새라는 증거가 있어? 역적의 딸이 어떻게 옥새를 가지고 있단 말이오? 혹시 함정이 아니오? 연화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옥새의 진위를 검증받았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모았다. 밤마다 연화는 댕기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무치를 떠올렸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2년차. 옥새의 진위가 확인되었다. 반정 세력은 연화를 받아들였다.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연화는 아버지의 인맥을 되살렸다. 옛 신하들을 찾아갔다. 설득했다. 대감마님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옥새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연화의 손을 잡았다. 3년차. 반정이 시작되었다. 피의 전쟁이었다. 연화는 전장을 직접 보았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무치처럼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매번 그럴 때마다 연화는 댕기를 꺼내 들었다. 무치. 이 사람들도 너처럼 누군가를 위해 싸우고 있어. 전쟁은 길고 치열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연화는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려 했다. 4년차.
반정은 성공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연화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풀었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화는 공신이 되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무치도 아버지도 수많은 사람들도. 이 피해 대가. 연화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 5년 차. 연화는 무너진 가문을 재건했다. 저택을 다시 지었다. 하인들을 모았다. 명예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연화의 품속에는 낡은 붉은 댕기가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5년 후 늦은 가을. 연화는 검은 관복을 입고 말에 올랐다. 공신의 신분에 걸맞은 화려한 복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다. 아가씨, 어디 가십니까? 측근이 물었다. 연화는 짧게 대답했다. 다녀오겠다. 호위를. 혼자 간다. 연화는 말고삐를 잡고 저택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이었다. 무치가 사라진 그곳. 말을 타고 하루를 달렸다. 해가 지고 다시 떴다. 연화는 쉬지 않고 달렸다. 이틀째 저녁 연화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5년 전 무치가 사라진 절벽. 연화는 말에서 내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부스럭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절벽 끝으로 걸어갔다. 절벽 아래는 여전히 까마득했다. 5년 전 반정 세력이 이곳을 수색했었다. 무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관군들이 시신을 수습해 갔는지 아니면 절벽 아래 깊은 계곡에 떨어져 자연으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었다. 연화는 절벽 근처 자신이 3년 전에 만들어둔 작은 돌무덤을 찾았다. 돌무덤은 그대로 있었다. 5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름 없는 무덤. 연화는 품에서 술병을 꺼내 무덤 앞에 올렸다. 무치가 생전에 좋아하던 술이었다. 아니, 사실 무치가 술을 좋아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연화는 이 술을 가져왔다. 가장 좋은 술을. 그녀는 술잔에 술을 따랐다. 무치.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5년이 지났다. 바람만이 대답했다. 내가 지키려 한 것 지켰어. 연화는 무덤을 바라보았다. 내가 목숨 바쳐 건넨 옥새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웠어. 아버님의 명예도 되찾았어. 가문도 일으켰어. 그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이뤘어. 연화는 술잔을 들어 땅에 뿌렸다. 술이 돌무덤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연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내가 없어, 무치.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가 옆에 없으니까.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연화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알아. 나는. 연화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 시체 배속에서 댕기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품에서 댕기를 꺼냈다. 낡은 붉은 댕기. 이건 말이야. 연화는 댕기를 펼쳐 보였다. 바람에 댕기가 펄럭였다. 10년 전 내가 장난 삼아준 이것을 넌 10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녔더구나.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지키려 했고 그녀는 댕기를 가슴에 안았다. 무치, 나는 그때 깨달았어.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는 너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어. 증오했어. 죽이고 싶어 했어. 연화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무치. 정말 미안해. 그녀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연화가 말했다. 넌 고맙다는 말 따위 바라지 않았을 테니까. 그녀는 댕기를 돌무덤 틈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단단히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제 돌려줄게. 댕기가 무덤 돌틈에 꽂혔다. 붉은 빛깔이 석양에 물들었다.
그리고 약속할게. 연화가 말을 이었다. 내가 지킨 이 목숨 함부로 쓰지 않겠어. 내가 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데 쓰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굳건했다. 노비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내가 평생 꿈꿨던 그 세상을. 연화는 다시 절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 무치.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바람이 불었다. 댕기가 펄럭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다. 잘 있어.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향해 걸어갔다. 연화의 등은 굽지 않았다.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5년 전 불타는 저택에서 끌려나오며 울부짖던 그 약하고 어린 연화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말에 오른 연화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로 돌무덤의 틈새에 꽂힌 붉은 댕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마치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마치 잘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연화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앞만 보고 나아갔다. 산 아래로, 새로운 세상으로. 무치가 목숨 바쳐 지켜준 그 세상으로. 20년이 더 지났다. 연화는 이제 40이 넘은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왕의 최측근 신하가 되어 여러 개혁을 이루어냈다. 노비제 완화. 천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신분 이동의 자유. 능력 있는 자는 신분을 넘어 출세할 수 있게 되었다.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더 이상 가문이 아닌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수많은 반대와 방해가 있었다. 기득권층은 연화를 증오했다. 여러 번 암살 시도가 있었다. 연화는 칼에 찔리기도 하고 독을 먹기도 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날 밤 무치가 자신을 위해 불탔던 것처럼 그녀도 개혁을 위해 자신을 불태웠다. 어느 봄날 연화는 다시 그 산을 찾았다. 25년 만이었다. 돌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25년의 세월을 견뎌낸. 하지만 댕기는 없었다. 세월에 바래고 바람에 날아갔을 것이다. 연화는 무덤 앞에 새로운 댕기를 꽂았다. 붉은색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것과 똑같은 자수가 놓인. 무치. 연화가 말했다. 내가 원하던 세상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연화는 미소 지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그녀는 무덤에 절하고 산을 내려갔다. 그 뒤로도 연화는 매년 봄 그 산을 찾았다.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죽는 날까지. 마지막으로 그 산을 찾았을 때 연화는 이미 60이 넘은 노파였다. 그녀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무치. 연화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곧 갈 것 같아. 바람이 불었다. 그때 다시 만나자. 연화는 마지막으로 무덤에 절했다. 다음 생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생에서는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해. 그것이 연화의 마지막 방문이었다. 3개월 후 연화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다. 무치. 기다려. 곧 갈게. 그리고 연화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붉은 댕기가 쥐어져 있었다. 25년 전 무치의 무덤에서 가져온 바람에 날아가기 직전의 그 댕기. 연화는 그것을 평생 간직했다. 그리고 그것을 쥔 채 세상을 떠났다. 무치를 향해.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